훈련소에서 그 퇴소식인가 그거 할 때 이제 누나랑 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명랑하고 너무 좋다고. 개처럼 기어다니며 가래치 밟기, 치약 먹이기 같은 뺨을 맞고 발로 걷어차이고 잠을 못 자도록 감시하고 아프다는 곳만 골라 손가락으로 찔러댔습니다. 어떻게 얼굴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어? 이거 때릴 때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어? 문제가 사 때릴 거야. 이거 부모로 생각해봐. 이거 부모 어떻게 살아? 부모. 군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버스에서 내린 이들은 약 80여 명의 시민들. 그들이 찾은 곳은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 잠시 후 이곳에서 열릴 한 결심 공판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피고인들의 등장에 법정 안팎을 가득 메우고 있던 시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얼굴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어? 이거 때릴 때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어? 문제가 사 때릴 거야. 이거 부모로 생각해봐. 이거 부모 어떻게 살아? 부모. 법정 안 고개 숙인 채 침묵하고 있는 5명의 피고인들. 그들은 바로 지난 3주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피의자들이었습니다. 윤일병이 사망했던 지난 4월 7일 당시 언론에는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사고처럼 보도가 됐고 윤일병의 죽음에 주목한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진술서 등 그 누구도 피해자의 전형적인 기도 폐색 증상을 보였다는 기술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식 소실은 신정지 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구타에 의해서 신정지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윤일병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선임병사들의 구타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는 군 인권센터 측의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개처럼 기어다니며 가래치 밟기, 치약 먹이기 같은 뺨을 맞고 발로 걷어차이고 잠을 못 자도록 감시하고 아프다는 곳만 골라 손가락으로 찔러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28사단 포병대대 내 6명의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의무대 안. 질식에 의한 사고 사인지, 구타에 의한 살인인지, 그의 죽음을 둘러싼 공방은 이들한 사건은 군이 사건을 은폐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몇 번 요구를 했거든요. 그 수사 기록에 대한 거를 좀 보여달라. 재판이 끝나고 해드리겠다. 우리는 뭐 믿었으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그 수사 기록을 우리가 보니까 거기에는 있지만 우리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허수아비처럼 재판에 쫓아다닌 거죠. 2013년 12월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하고 21살의 나이에 군에 입대한 윤일병이 신병 교육 등을 끝내고 자대 배치를 받아 이곳 의무대에 생활을 시작한 것은 올 3월 3일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5명의 선임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의무부대의 최고 선임이며 제대를 2개월여 앞두고 있는 25세 이병장, 의무분과 분대장인 하병장, 그리고 의무분과 부분대장인 이상병과 지상병, 마지막으로 윤일병보다 불과 3개월 전 먼저 의무대 생활을 시작한 이일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일병의 의무대 내에서의 생활은 첫날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말이 느리며 행동도 느리다는 이유로 침상위에서 무릎으로 윤일병의 양쪽 다리 무릎 관절 부위를 수회 폭행한 후 윤일병이 잘 걷지 못해 2회 정도 중식을 퍼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3월 중순경 폭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다리를 절기 시작한 윤일병에게 돌아온 건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닌 더욱 혹독한 매질이었습니다. 의무대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선임 병사들의 폭력은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막 4월달은 오지 마. 4월은 안 돼. 4월은 안 돼.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폭행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봐 선임 병사들이 어머니와의 면회를 차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4월 6일 새벽부터 시작된 윤일병을 향한 가혹행위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무자비한 폭력 후 윤일병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확인한 선임 병사들은 그에게 비타민을 섞은 수액을 놓습니다. 그리고 4시경 문제의 냉동식품이 등장합니다. 외부 훈련 중이었던 이일병을 제외한 4명의 선임 병사들이 함께 냉동식품을 먹는 과정에 윤일병을 또다시 폭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구타를 시작한 것은 이병장이었습니다. 음식을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가슴과 턱, 뺨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윤일병의 입안에 있던 음식물이 튀어나오자 이 병장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핥아먹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상병은 주먹으로 윤일병의 가슴과 얼굴을 때렸고 계속해서 배와 가슴 부위를 중심으로 한 이 병장의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병장의 지시를 받은 지상병 또한 구타에 가담했습니다. 윤일병이 이 병장에게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했고 이 병장은 1분 내로 먹고 오라고 했으나 윤일병이 물을 꺼내려다 캐비넷에 부딪히는 것을 보고 저와 이 병장이 함께 발로 윤일병의 배 부위를 10대씩 폭행했습니다. 그렇게 20-30여 분 후 소변을 봤다는 마지막 말과 함께 윤일병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의식을 잃은 윤일병의 심장이 멈춘 것을 확인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선임병사들은 급히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곧장 부대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됩니다. 그 시각 한 5시쯤이었어요, 오후요. 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중대장이라고 그러면서 음식을 먹다가 그게 목에 걸려서 심장이 멈췄다. 먹다가 걸려서 죽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아들은 전신에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명백한 구타의 흔적이었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여러 부위를 아주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라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다발적으로 많은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보통은 교통사고 손상이나 추락사나 이런 데서는 몸 여러 군데 손상이 있게 되는데요. 특히 가슴과 배 부위는 우리가 일부는 심폐소생술에 의한 거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전문가는 특히 부검서의 내용 중에서 윤일병의 갈비뼈 우측 5번에서 10번 그리고 좌측 바깥쪽 12번 갈비뼈까지 광범위한 골절에 주목을 합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12번째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비장이 파열됐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심폐소생술에 있을 수 없는 바깥쪽인 옆구리에 가까운 거고요. 이 옆구리는 특히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때려서는 도저히 생기지 않습니다. 또 다른 법의학자는 윤일병의 사망 관련 자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기간의 외부 충격으로 인해 근육 사이사이에 내부 출혈이 발생, 장기간 상당히 많은 양의 혈액을 손실해 쇼크가 왔을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도폐쇄 질식이 아닌 거예요. 기도폐쇄 질식은 현장 그 자체 먹는 중간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막히는 거죠. 그래서 현장 이탈이 안 되죠, 당연히. 사인이 기도폐쇄 질식사였다면은 선임 병사들의 진술처럼 윤일병이 음식을 먹은 후부터 의식을 잃기 직전 사이에 소변을 봤다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행위 등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군에서는 이러한 사인의 다른 가능성들에 대한 언급 없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라고 발표한 걸까? 그러니까 축소하고 함구하고 이런 것들이 군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절대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을 외부에 드러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한 폐쇄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28사단은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200여 장의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던 중 한 가지 의미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숨진 윤일병의 바로 윗선임이었던 이일병이 쓴 진술서였습니다. 의무반엔 예전부터 약품 암기, 병사 및 간부 연명부, 5대 암기 등의 부조리가 있었다. 시험에서 단 한 개라도 틀릴 경우 폭력으로 이어지게 됐다. 동문서답, 변명, 거짓말, 목소리 크게 하기, 말끝 흐리지 않기 등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고 가슴 및 다리를 얻어맞거나 고문으로 치약을 먹고 누워서 물을 얼굴에 부어 숨을 못 쉬게 되거나 물구나무 서기, 오토바이 자세 등을 하는 등 계속 욕먹고 고문을 당했다. 윤일병보다 석 달 먼저 의무대 생활을 시작했던 이일병 또한 가혹행위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3일 윤일병이 의무대에 들어오면서 그에겐 또 하나의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후임 관리였습니다. 이 병장이 말로만 하면 안 된다며 윤일병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며 말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병장이 자리로 돌아앉아서 저를 지켜봤으며 저는 윤일병의 가슴을 주먹으로 2-3회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이일병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하병장에겐 자신의 좌뇌와 우뇌고 지상병은 자신의 칼자루라며 지상병에게 윤일병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면 네가 내 대신 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무대의 6병사들 계급을 따라 되물림되는 폭력의 정점에는 이병장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자료 중에서 작년 1월에 실시했던 이병장의 적성 적응도 검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병장을 그대로 방치해둔 자신의 문제가 조절되지 못하고 치료되지 못하고 교육되지 못하고 관리 감독되지 못한 채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채로 폭발되어 나올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환경, 그 환경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대에는 6명의 병사 외에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의무대 병사들을 관리 감독하고 정기적인 상담 등을 하는 관리자인 의무지원 담당관인 유하사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진술서에 등장하는 그에 관한 얘기들은 뜻밖이었습니다. 하사가 이병장과 저를 포함한 의무병들과 대화 도중 선후임병 간의 구타는 있을 수 있다. 잘 뭉쳐야 하니 선후임 간의 구타가 있어도 참견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병사들 간의 가혹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제재하거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용 스탠드로 윤일병이 머리를 내려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병장도 나쁘지만 유하사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옆에서 그렇게 가혹행위를 하고 때리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사람도 아니죠. 전문가들 또한 윤일병을 향한 선임병사들의 가학성을 증폭시킨 데에는 유하사의 역할이 컸다고 지적합니다. 28사단 가혹행위와 관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강한 책임 추궁과 함께 권호성 육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반인권적인 행위가 계속되는 부대와 가혹행위를 은폐하고 개선하지 않는 부대는 부대를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옴부즈만 마찬가지로 있어요. 소원수리제도 이미 있어요. 군인권 상담감 이미 있어요. 문제는 다 이걸 군대가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신고해봐야 군대는 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냐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걸 제보했는지를 먼저 찾는 게 지금 현재 군대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3월 1일이었습니다. 부대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된 이해람 중사. 2차에 걸친 술자리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선임 장 중사가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손깍지가 끼어져 있는 상태로 성기 위에 가져다 놓으면서 추행을 멈추기 위해 여러 차례 말을 걸고 신호를 보냈지만 장 중사는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1, 2분 정도 성기에 계속 너무 거북하고 힘들었습니다. 혀를 제 입 안으로 넣어 오른손이 상의 옷속 안으로 들어와서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자 이 중사는 자신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전해봅니다. 하지만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행은 2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웠을 시간. 참다 못해 결국 그녀는 숙소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차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영상 속 이해람 중사의 모습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당일 바로 직속 선임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다음 날에 부대 내 공식 보고 체계대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이해람 중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강제추행이 벌어진 날로부터 81일이 흐른 뒤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 우린 이 중사의 휴대전화에서 주목할 만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눈에 띄는 한 문구. 모두가 절 죽였습니다. 바로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쓴 글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모두는 누구일까?
성추행 사건이 있던 그날 회식 자리에 모인 건 이해람 중사를 포함해 가해자 장중사, 노상사, 노상사의 지인 송씨, 그리고 부대로 복귀할 당시 운전을 했던 문화사 총 5명이었습니다. 회식 자리를 만든 건 노상사, 이해람 중사에게 연락을 한 건 장중사였습니다. 당시 예비 신랑에게 했던 연락을 보면 이 중사는 꼭 참석하고 싶은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중사에게 그날은 야간 근무가 예정돼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쩌다 근무까지 바꿔가며 회식에 참석하게 된 걸까? 미리 그 전에 선언이 이게 둘이 먹기로 되어 있어요. 당일날 후배를 불러도 되냐 그러길래 그럼 불러라 같이 먹자. 그래서 그냥 부른 거예요. 무슨 건지는 모르고. 선생님이 그 후배들을 불러라라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누가 있는 줄 제가 어떻게 불러요? 그럼 이해람 중사가 나오게 된 이유는 군인이 아니었던 송씨 그리고 노상사와 이중사가 모두 같은 항공과학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 그날의 회식 자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귀가하던 차 안에서 장중사가 벌인 범행을 그는 목격했을까? 그날 그 술 다 먹고 나서 이제 자리가 끝나고 나서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술이 취해가지고. 선생님 자리는 어디였었어요? 이건 앞자리였죠. 늦어서. 그날 차 안 위치로 봤을 때 장중사의 행동을 목격했을 법한 사람은 노상사입니다. 하지만 노상사 역시 장중사의 만행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조수석에 탑승한 제 지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어서 옆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신경 쓰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송 씨가 차에서 가장 먼저 내렸고 다음에 내린 것이 노상사. 그래. 그래. 내일부터 네, 들어가십시오. 장중사가 이해람 중사를 추행할 당시 옆에 있었던 노상사는 그 말은 별 뜻 없이 한 말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이때 창가 쪽에 앉은 이중사가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상사가 내리고 차가 출발하자 다시 추행이 시작됐습니다. 강제 추행을 피하려 차에서 먼저 내린 이중사. 그런데 야, 전화 한번 해봐봐. 안 했어요. 아이. 왜 그러세요? 차에서 장중사도 내립니다. 그는 이해람 중사가 걸어간 방향으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군 숙소 앞까지 찾아왔어요. 미안하다 사과하다가 신고할 테면 하라고 했다가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보고 포옹하자고 했습니다. 신고가 걱정돼 따라갔던 것으로 보이는 장중사. 하지만 이중사는 숙소로 걸어오는 도중 평소 믿고 의지하던 선임 김중사에게 장중사가 추행한 사실을 이미 알린 상황이었습니다. 김중사는 노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노상사의 보고를 들은 반장 노준이는 다음 날 오전 장중사를 불러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사건 처리는 여기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상황을 보고받은 노상사는 이해람 중사를 면담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신고를 하면 코로나19 집합금지 규정을 어기고 그날 회식 자리에 모인 모두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언급을 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던 레이더 정비반 최고 선임인 노준이가 저녁을 먹자고 불러냅니다. 그녀를 다독인다며 노준이가 한 얘기는 살면서 한 번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신고를 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등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밑에 전화를 걸었다가 사실을 알게 된 이해람 중사의 가족은 거세게 항의를 했고 이날 밤 10시 사건 발생 약 하루가 지나서야 군사경찰에 정식으로 신고가 됩니다. 신고 후 맞이한 상황은 의외였다고 합니다. 가해자 측으로부터 오히려 협박 아닌 협박이 반복됐던 겁니다.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군부대 안에 그녀가 도움을 받을 곳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에 준하는 정도의 심리적 충격을 받긴 충분한 사안이에요. 이 조직이 이 일을 덮고자 한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나를 어떤 식으로든 제거 혹은 억압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 의한 사건보다 아는 사람이 가해자일 때 피해자들이 겪는 주관적 고통감이 훨씬 강도가 높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더욱이 수사의 방향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인 이중사만 조사를 받고 피의자인 장중사에 대한 조사 없이 단 이틀 만에 장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결정됐습니다.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군사경찰은 피해자인 이중사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 당일 차량 블랙박스는 확보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도 나중에 이해람 중사가 직접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임 노상사는 예비 신랑을 찾아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노상사님이 불러가지고 가해자 두둔하는 얘기를 막 하시면서 이제 용서해달라, 선처해달라. 걔 이제 뭐 빨간 줄 그으면 취업도 못하고 살아야 된다. 혹시 좋게 얘기해줄 수 없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진짜 하늘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중사는 그토록 동경했던 군의 이면을 마주하면서 절망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해자인 듯 되어버린 상황. 그렇게 2달의 시간이 흘러가고 사건 발생 후 70여일 만에 전속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모님과 가까운 성남의 15전투 비행단으로 소속이 변경된 겁니다. 그보다 놀라운 건 전속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15비행단 상당수 지휘관 및 참모들은 물론 병사들까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각 부서마다 돌면서 하는 걸 힘들어했어요. 마치 사고 난 부사관 얼굴 한번 보자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되게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이제 정말 게임이 끝났구나. 더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같은 조직이지만 어쨌든 소속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노골적으로 2차 가해를 했잖아요. 모르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모르라고 할 거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 행동. 일부러 압박을 주려고 하는 거고. 범죄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 대신 조직의 걸림돌 취급을 받게 된 이중사. 그런 그녀가 조직으로부터 부정당하는 경험은 그녀의 전부를 송두리째 흔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중사가 이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강제추행 가해자 장중사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불구속 상태였던 장중사. 그는 동료 군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으러 다녔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 얘기하며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사가 사망하자 이 사실은 즉시 공군본부와 국방부로 보고가 됐습니다. 군사경찰단 실무자가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건 보고서를 올리자 경찰단장이 성추행 피해자란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온 겁니다. 공군은 국방부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이중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단순 변사자라고 보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지만 성폭력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공군. 불구속 수사가 아닌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2차 가해를 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피해자한테 압박을 통해서 진술을 번복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원에서 당연히 구속 수사가 됐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중사가 죽고 나서야 가해자 장중사는 구속사를 받았고 이중사의 죽음이 논란이 되고 나서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매일같이 딸에게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자들의 처벌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하늘을 사랑했던 대한민국 공군 이해람 중사. 그녀가 올 봄에는 이 차가운 냉동고를 떠나 꽃비가 내리는 따뜻한 땅에 잠들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